오늘 1시간 30분 제가 강연하고 30분 이제 질의 주시면 제가 제 깜냥대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사실 1시간 30분 강연이면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되게, 그래서 저는 강연할 때마다 좀 끝나고 나면 좀 죄송한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게 말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좀 길어지고 이런 게 있어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이 말씀 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강의에는 전제가 좀 있어요. 독서의 효용이라고 얘기할 때 독서의 효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책의 내용에 관한 겁니다. 책의 내용에, 이게 어떤 책 한 권을 제대로 읽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초등학교 때 처음 읽었던 책이었는데, 제가 원래 이게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 남자애들 아시죠? 막 풍뎅이 잡아서 막 돌려보고 더듬이 떼보고 막 이러고 논단 말이에요. 막 뱀 보고 막 돌 막 던지고 막 쫓아가고 막 이러고 이제 막 동물들을 막 동네 동물들을 막 괴롭히면서 그랬던 아이였는데, 플란다스의 개를 보고 나서 읽고 나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등하교 시간에 계속 막 울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아이가 돼버렸냐면, 길 가던 고양이를 보잖아요. 울컥한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뭐 지식 도서를 읽으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 즉시 틀어져 버립니다. 그 전날 내가 알고 있었던 세상과 지식도서 한 권을 읽고 나서 내가 보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리는데, 이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독서의 자아 강화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독서의 효과라고 하면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게 태양계의 태양이고요, 초코파이의 초코파이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자아 강화 효과에 대해서는 제 책에서도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강연을 할 때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또 다른 효과가 하나 있는데, 아주 부스러기와도 같은 효과인데요. 책을 읽으면 이제 읽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이 향상이 돼요. 이 얘기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독서 효과 측면에서 보면 1% 미만의 효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 강연은 독서 얘기긴 하지만 어찌 보면 사실상 독서 얘기가 아니기도 한 좀 그런 강연이에요. 이걸 전제로 들어주시고, 그래서 듣고 나서 이게 독서의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독서의 아주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독서의 진짜 얘기를 하지 않고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자아 강화가 되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 필요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책을 읽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읽었는데 읽고 이해하기가 힘들어. 이러면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요, 자아 강화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독서의 기본 전제는 읽을 때요, 그냥 편하게 술술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초등 1학년 단계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초등 1학년들은 언어 수준 사고력의 문제가 아니고 글자 자체를 읽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왜 1학년 때 한글 떼고 나면 읽어봐 이러면 막 더듬더듬 한 글자씩 천천히 읽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읽기의 자동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책을 읽을 때 이제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야, 너 이제 초등학생 됐으니까 혼자서 책 읽어,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글자를 읽는 거거든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혼자 읽어 이렇게 해버리면 내용은 안 들어오는 채로 글자를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의 효과도 누릴 수가 없고 독서도 재미도 없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 독서의 세계에서 많이 떠나요. 이런 게 있고, 이제 거의 1, 2학년 단계를 지나고 나서 이제 읽기 자동화가 되면 어떤 또 진입장벽이 생기냐 하면 논리 수준의 진입장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똥 같은 그림책들은 글의 문장을 보시면 단순하고 짧고 쉽죠.
이게 이제 논리 사고 수준인데 뭐 화요일의 두꺼비 정도만 돼도 한 페이지에 뭐 15줄 이렇게 안 치고 장면 하나를 이 구성하는 문장의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몽실언니 정도 되면 이게 훨씬 더 빡빡해지고 이게 이제 논리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냐면 이 논리 수준의 진입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코스모스나 사피엔스나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한강 작가의 뭐 상 받았대 하면서 책을 사서 읽어보면 한 5페이지 읽고 나면 난 누구고 여긴 어디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논리 수준을 책을 평소에 안 읽게 되면 이 논리 수준을 못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생기고 도대체 이 작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입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아 강화 효과가 실제 독서의 효과지만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언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강의를 또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거죠. 그러면 바로 한번 공부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은 강사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공부머리 독서법이 사실 제가 강사 생활을 정리하는 의미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출간하면서 저는 그만뒀죠. 그게 한 이제 4, 5년 전인데 제가 12년 정도 강사 생활을 했는데 이 12년 동안 제가 그 사교육 업계에 있으면서 아주 뚜렷한 두 가지 거대한 도도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흐름은 뭐냐면 아이들의 학습량이 점점 늘어나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처음 대치동에 딱 출근했을 때 제가 출근하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갔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는 모르는데 얘기는 되게 많이 듣잖아요. 애들이 영어도 엄청 잘한다 그러고 막 공부도 엄청 많이 한다 그러고 엄청 똑똑하다 그러고 저의 가장 큰 공포는 뭐였냐면 얘들이 나한테 영어로 말 걸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큰 공포였어요. 그래서 출근을 딱 해서 제가 첫 맡았던 아이들이 6학년 아이 첫 수업이 6학년 아이 6명 이렇게 있는 수업이었는데 나 좀 너무 똑똑한 거야 애들이. 일단은 지금은 뭐 선행이 되게 당연한 게 됐지만 그때만 해도 선행이 그렇게까지 막 당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초등 6학년인데 중3 수학을 하고 있었어요. 영어도 엄청 잘한대요. 막 자기네 말로는 막 수업 레벨이 있는데 되게 높은 레벨의 수업을 듣고 해외여행 가면 부모님들이 소통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 대박. 그리고 뭐 한국사도 잘해요. 한국사 수업도 따로 들어서 한국사도 잘하고 과학도 잘 알아. 그런 애들을 딱 보면서 그래서 걔네 일주일 스케줄을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보다 더 시킬 수는 없다. 이거는 이게 뭐 심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이거보다 더 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걔네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아이들이 더 시킬 수 없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하는구나,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시킬 수 있더라고요. 저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강사 생활 시작했던 그 1, 2년 동안 좀 어떤 게 있었냐면 부모님들 사이에서 심리적 그 진입장벽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게 아무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합의된 우리 인간적으로 초3 밑으로 꼬맹이들은 6시에는 집에 들어오자 이런 합의가 있었어요. 중학생들도 유사한 합의가 있었는데 중학생들은 좀 어떤 게 있었냐면 주말엔 놀자 이런 합의가 있었어요. 고등학생은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비슷한데 근데 이 진입장벽이 제가 강사 생활 시작하고 한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번에 확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복도에서 이제 1, 2학년 꼬맹이들을 저녁 8시 이런 시간에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이렇게 학습량이 계속 늘어오는 것이 첫 번째 흐름입니다. 근데 요거와 상반되는 두 번째 또 굉장히 도도한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읽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이 계속 떨어져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아이들 만났을 때 너무 똑똑해서 되게 놀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놀라움에 또 다른 놀라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똑똑한데 너무 못 읽는 거예요. 너무 못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들이 안 읽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사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논술학원의 주 목적이 뭐였냐면 독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어왔는지 안 읽어왔는지를 체크하는 툴 자체가 없었어요. 뭐에 중점이 있었냐면 토론하고 글쓰기, 이거에 중점이 있었고, 부모님들도 토론하고 글쓰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독서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와서 책 예우하다 보니까 얼라리오 잘 모르네? 안 읽었어? 그랬더니 실제로 안 읽어온 애들이 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보시다시피 둥글둥글하고 성격도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제 인기가 땅바닥을 치게 되는 시점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제가 뭘 했냐면 책을 수업 시간 이제 2시간인데 그 중에 30분을 책을 잘 읽어왔나 안 읽어왔나를 체크하는 데 썼어요. 독서 퀴즈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풀게 한 거예요. 원성이 정말 자자했습니다. 왜 우리 반만 이런 걸 하냐, 딴 말 안 하는데 시끄러, 빨리 풀어. 이래가지고 그걸 체크해서 부모님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애가 책을 안 읽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막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하찮은 저항들이 이제 진압되고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좀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걸 처음에는 막 저항하다가요,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재밌어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독서 퀴즈는 책만 읽어오기만 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안 읽어온 애한테는 이게 세상 너무 어렵지만 읽어온 애한테 너무 쉽기 때문에 말 그대로 퀴즈를 푸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좋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학생 친구들이 제가 못 읽는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그 초등 우등생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중간기말고사가 초등학교 없지만 그때만 해도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평균 90점은 우등생이 아니에요. 90점 다 90점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거고, 95점 정도 넘으면 공부 좀 하네, 뭐 이런 정도고, 98점 정도 되면 우등생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적 스펙트럼이 90점 이상에서 노는데 98점 2명, 뭐 95점 뭐 3, 4명, 90점 한두 명,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실제로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들이 성적이 떨어진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이 초등 우등생 단계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쫙 빠지는 걸 보고 그 다음 해에 올라오는 애들을 보잖아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성적이 떨어질 수는 없어. 이상하게 그게 적응이 안 돼요.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매번 안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착시가 들어요. 성적이 쭉 빠지는데, 빠질 때 이제 어떻게 빠지냐면, 제가 성적이 쭉 빠진다 그러니까 막 90점 받던 애가 막 60점, 50점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90점 받던 애들이 80점 좀 잘 보는 애들은 80점, 89점, 뭐 87점 이런 식으로 받고, 보통 이제 80점, 70점 사이 많이 빠지는 애들이 이제 60점까지 이렇게 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교과서를 카피해가지고 하루는 교과서 수업을 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과학교과서, 사회교과서 뒷부분 한 단원을 카피해서 이걸 읽어와 해가지고 수업을 해봤더니 교과서를 못 읽더라고요. 야, 이거 신기한데? 이렇게 똑똑한데 왜 교과서 못 읽지?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교과서로 확인해 보고, 이제 중학교 커리큘럼은 이제 전 프랜차이즈에 있었으니까 중학교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지식도서 많이 들어옵니다. 수업 커리큘럼에. 지식도서 수업할 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책을 그냥 다 못 읽어 온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10명이라고 하면 8명은 아예 안 읽어 옵니다. 아예 안 읽어 온다는 건 앞에 한 단원 정도 읽고 못 읽겠다 하고 던지는 게 8명이고, 2명은 어떠냐면 끝까지 읽어 와요. 하지만 읽어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로 옵니다. 그러니까 글자만 읽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서를 못 읽는 거죠. 2학기쯤은 좀 읽는데 이거 너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 생활을 그만두기 한 3, 4년 전부터는 왜 한 세대의 아이들이 있으면 잘 읽는 애가 있고 중간인 애가 있고 못 읽는 애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못 읽는 아이들 사이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유형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전에는요. 아이들이 못 읽잖아요. 그럼 저는 쫓아냈어요. 로비로. 왜냐하면 독서 수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책에서 독서에서 효과가 나오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독서 논술학원 가서 이제 글 잘 쓰게 되고 토론 잘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의 효과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독서 자체에서 나와요. 그 애가 책만 잘 읽어오잖아요. 그러면 강사는 할 일이 없어요. 문단 요럴 때 문단 나누는 거야. 뭐뭐 같다라는 표현은 뭐 하니까 안 좋은 거야. 이런 것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면 금방 글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책을 안 읽어 와 버리면 내용 구성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뭐부터 가르쳐 줘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부터 가르쳐요. 이 내용을 써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하는 걸까? 얘가 공부를 하는 걸까? 내가 왜 내용까지 다 알려주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독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쫓아내서 저는 이제 쫓아내고 나면 걔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2시간 수업이면 1시간 하고 또 10분 쉬고 1시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너한테 물어볼 거야. 네가 읽은 부분까지. 내가 다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네가 읽을 수 있는 데까지만 읽어. 그러면 내가 그 부분만 물어볼게 하고 들어서 수업하고 나서 물어보면 전에는 그래도 대략의 핵심 맥락은 아이들이 이야기책 얘기입니다. 지식도서가 아니고 대략의 핵심 맥락 줄거리는 알았어요. 애들이. 근데 제가 강사 생활 그만두기 3, 4년 전부터는 어땠냐면 와서 물어보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야. 얘가 이제 밖에 내놔도 안 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문답을 시작한 거예요. 문답을 한 5분 정도 했을 때 목덜미에서 소름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책을 읽었다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읽었는데 줄거리가 구성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 형태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문해력이. 제가 아까 잘 읽는 애, 중간인 애, 못 읽는 애, 스펙트럼 박스가 생기잖아요. 이게 툭툭툭 이렇게. 이게 그냥 겉으로 보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책, 저가처럼 이제 아이들하고 책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래도 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어떤 이런 좀 너무 과격하긴 합니다만 강사 입장에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호모 사피엔스의 범주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그 공포심이 너무 컸어요. 야,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컸는데 사실 이렇게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뭐 책이나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다들 난리거든요. 애들 왜 이렇게 못 읽어? 근데 인지과학자들도 그렇고 교육학자들도 그렇고 아무도 이걸 분석하지 않아요. 이 원인을. 왜냐하면 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 원인이. 그게 꺾이는 시점과 이것의 등장 시점이 너무 찰떡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네, 스마트폰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언어 능력의 대세 하락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다른 나라 애들을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죠. 돌아가셔서 만약에 자녀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다면 1일 사용 시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평균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걸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균에는 스마트폰 없는 아이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뭐 7시간 이런 정도 쓰는 아이들이 이거는 사실 자기는 책을 자기가 7시간 썼다는 거 부모님 걸 확인해 보셔도 돼요. 내가 스마트폰 얼마 쓰지? 5시간 내가 그렇게 많이 써? 막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은 2가지 영향을 받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독서량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독서량 영향을 많이 받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언어 능력은 사실 사고력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언어 능력, 수학 능력, 사고력, 공부머리 이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글쓰기 시키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럼 글을 얼마나 잘 쓰냐 못 쓰냐를 떠나서 그 글의 논리 수준이 있어요. 글을 봤는데 글이 강아지 똥 정도의 헐거운 상태의 글인지 아니면 화요일 두꺼비 정도의 초3이 글 정도의 언어 수준인지 아니면 몽실 언니 정도의 조밀함이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떠나서 이 논리 수준이 아이들이 쓴 글에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얘가 이 정도 수준 책을 읽을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거죠. 묵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독을. 어떤 글을 읽을 때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똑같은 내용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죠. 이 사고는 앞에 빠져 있어요. 언어 사고거든요. 우리는 언어로 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의 수준, 내가 쓸 수 있는 글의 수준은 곧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력과 언어 능력 이런 게 다 같은 건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책도 안 읽게 돼.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문화 생태계로 놓고 보면 책하고 정확하게 겹쳐요. 원래 책은 따로 시간을 내서 읽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읽는 거냐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한 3, 40분 읽고 자고 그게 재밌으면 다음날 들고 다니면서 차 타고 이동할 때 읽고 친구 만나는데 기다리면서 읽고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이게 스마트폰하고 정확하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사실 이것 때문에 독서가 다 싹 사라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것 때문에 독서가 싹 사라진 거고 독서량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이 사고의 수준과 량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 아이들 중에요. 책을 안 읽었는데 언어 능력이 되게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옆에서 보면 야 쟤는 타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은 지능이나 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 패턴의 문제입니다. 왜 어렸을 때 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꾸 왜냐고 물어보는 애들.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 질문이 사고 과정의 끝에 도출된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질문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를 질문이 좋은 애들은 100이면 100 언어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책을 읽어서 이 사고 이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작가라는 사람이 수백 번 고쳐서 구축해 놓은 언어 사고를 독자인 내 머리로 재생해 보는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언어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언어가 조밀하고 치밀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언어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퇴학당했잖아요. 너무 왜냐고 물어보고 다니다가. 근데 근데 그 사람도 거기다 책까지 많이 읽었으니 언어 능력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멍 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멍 때리는 시간은 언어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 이 스마트폰의 영향을 성별로 보면 남자아이들이 훨씬 많이 받습니다. 원래는요. 남자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괴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학생들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꽤 오래전부터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평균이 막 10점 이상씩 차이가 나요. 남녀 차이로.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교육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남학생들이 학업 그 태도가 좋지 않아서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말인 게 우리 남자들은요 유사 이래로 여학생들보다 학업 태도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책상 위를 뛰어다니고 제정신이 아니고 이런 상태로 초등학교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성별이 같이 맞춰져서 동일한 호모사피엔스가 되냐면 사춘기를 돌파하면서 남자아이들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가 좀 단순하잖아요. 남자들 사고 패턴이 목표의식이 생기면 굉장히 저돌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의식이 생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쫙 올라와서 비로소 같은 종으로 대동단결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근데 뭐가 없어져 버렸냐면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게 개별적으로 보면 이게 있는 아이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스마트폰 게임과 컴퓨터 게임의 세계로 떠나버려요. 현실 세계에 있지 않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동기화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성별 차이가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언어 능력이 제가 아까 반농담식으로 호모사피엔스의 범주에서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도로 떨어진다면 학업 성취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건 교육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면 그 모든 통계 자료에서 나타납니다. 일단 가장 단적으로 피사에서 하는 국제 학업 평가 있잖아요. 우리 1, 2등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8위, 9위, 10위 좀 많이 떨어지는 가공은 12위까지도 밀렸습니다. 지금 광속으로 이 피사 국제학력 평가에서 뒤로 쫙 밀리고 있어요.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교육부에서는 그 기초학력 미달자, 중학생, 고등학생 한마디로 말해서 수포자, 국포자, 영포자의 비율을 발표를 해요. 주기적으로. 이거는 무슨 어떤 분석이 들어가지 않은 필터링 없이 그냥 단순한 통계 자료예요. 점수 보고 점수가 그동안 나왔던 점수를 보고 수포자네, 영포자네, 국포자네 이렇게. 이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 증가 비율입니다. 단 4년 동안 2배 넘게 올라갔어요. 자, 만약에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학습량은 점점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자는 폭증하고 있어요. 만약에 진짜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면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어느 과목이 가장 많이 떨어질까요? 국어. 수학입니다. 신기하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건데 왜 수학이야? 제가 아까 언어 능력은 사고력하고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연산 논리를 생각해 보죠. 연산 논리를. 연산 논리라는 건 우리가 덧셈, 뺄셈, 루트 이런 이제 기호로 보니까 이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연산 논리는 뭘로밖에 설명이 안 되냐면 언어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연산 논리가 쉽다라는 것은 이 기호를 설명하는 그 연산 논리, 그 글이 쉽고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덧셈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덧셈은 A에 B를 더한다. 이 끝이에요. 뺄셈은 A에서 B를 뺀다. 이 끝입니다. 이 한 줄을 덧셈, 뺄셈이라는 기호로 배워서 이걸 익히는 거예요. 우리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 한 줄을 가지고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연산 논리가 올라가서 어려워진다는 건 뭐냐면 이걸 설명하는 글이 점점 길어지고 복잡해진다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정도 되면 면분단 나오겠죠. 이런 글이. 미적분 정도 되면 이제 10수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예리한 논리적인 글이 10수페이지. 그걸 이해해야 이걸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교육학에서는 언어 능력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건 교육학의 ABC 같은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핀란드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으면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당연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으로 제 책이 유럽에서 잘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왜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15분 아침 운동이라고 아시죠? 아침 독서 운동. 이게 일본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이때 있었던 독서 운동인데 이게 사실 공부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일본의 공교육이 붕괴 위기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붕괴 상태이긴 한데 이게 왜 붕괴 위기가 왔냐면 뭐 학업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문화가 통제가 안 되는 식으로 쫙 빠지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어떤
일종의 교내 범법 행위 이런 게 너무 도를 넘어서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생각해낸 게 아침 독서 15분 운동이에요. 아침에 15분 책 읽히면 애들이 좀 차분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한 겁니다. 근데 했더니 갑툭튀로 1년이 지났더니 성적이 애들이 막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유명해졌는데 그때도 가장 많이 오른 과목은 국어가 아니고 수학이었어요. 자, 이건 수학입니다. 국포자, 영포자, 수포자 중에 수포자의 비율이 이렇게 는 거예요. 실제로 수학의 비율, 수포자의 비율은 2.1배가 늘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는 과목은 국어예요. 국어는 이제 1.8배 정도 늘었습니다. 국포자의 비율은. 영어가 제일 적게 늘었어요. 영어는 1.2배 정도 늘었습니다. 영어는 언어인데 왜 적게 늘었을까요? 영어는 사고력의 지배를 가장 적게 받는 과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어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성실함의 지배를 받습니다. 학습량이 떠받쳐 주다 보니까 영어가 뒤로 밀리는 게 그나마 제일 적게 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량으로 떠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학습은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의 지배를 받거든요. 초1 아이와 고1 아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습량과 상관없이 고일하게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학습은 언어 능력의 기본적인 지배를 받는데 다만 영어는 사고력의 지배를 적게 받기 때문에 적게 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계단 형태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표에 그게 있어요. 이 위에 있잖아요. 4.6, 4.9, 7.1, 11.1. 이게 중학교 수포자의 비율이에요. 밑에 5.6, 5.3 이게 고등학교 수포자의 비율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포자가 더 많은 게 상식이죠. 왜냐하면 학업 포기자라는 건 전 단계 학업 포기자의 그 다음 단계 학업 포기자가 쌓여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늘 수밖에 없고 고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포자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2018년도 보시면 중학생 수포자가 고등학교 수포자를 추월했어요. 자, 아까 제가 계단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제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어느 이게 떨어지는데 고등학생 애들 3년 선배인 거예요. 중학교 애들 3년 후배인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물론 제가 이거를 무슨 막 잡고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교육학자분들이 이런 거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교육제도를 이거에 맞춰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 하락세는요. 지금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될 중1, 중2 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더 떨어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스마트폰, 사교육, 학습 만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잡고 떨어뜨리는 3대 요소거든요. 이 트라이앵글에 딱 갇히면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증발해버려요. 증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학교 공부 듣고 교과서라 우리도 사실 책은 많이 안 읽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6.25 동란 이후로 책을 읽었던 세대가 없어요. 세계적 기준에서 놓고 보면 항상 책을 제일 적게 읽는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인들의 언어 능력이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안 떨어졌었냐 하면 적어도 교과서는 자기가 읽고 공부했거든요. 이게 독서가 얼마나 위력적이냐면 교과서 그것도 책이라고 그것만 자기가 읽어도 우리 때 우등생 있잖아요.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으면 우리 때 우등생처럼 언어 능력이 올릴 수 있어요. 이 언어 능력이라는 게 정말 이 책 읽혀보면요. 좀 어이가 없거든요. 읽으면 그냥 야 냄새만 맡아도 올라가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6개월 단위로 체크를 해보면 정말 별 책 아닌 걸 얼마 안 읽어도 쫙 올라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초등 단계에서 듣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데다가 쉴 때는 스마트폰 하죠. 책 읽으라 그러면 학습만 읽어버려요. 이러니까 이제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증발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봐주세요. 이 표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초등 1학년 교과서 쉽고 고3 교과서 어렵다 뭐 이런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서의 언어 수준이 쭉 올라간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평균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2018년도 상반기에 이 공부머리 독서법 내면서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하고 같이 그 전국의 300여 명을 포집해서
초5부터 고2까지 표집을 해서 언어 능력 평가를 다 같이 손잡고 똑같은 평가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걸 한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추구기처럼 통계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아, 이 점수 나오면 중학교 가면 성적 떨어지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점수 나오면 초등 고학년 동안 못 읽어.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통계 데이터로 갖고 있었는데, 초등 5, 6학년의 평균 언어 능력은 그 표집 대상, 저는 사실은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어요. 평균 언어 능력이 이럴 거야. 왜냐하면 저는 특정 지역에서 수업을 했지만 다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 할 거라고 봤거든요. 실제로 대동소이 했는데 딱 하나 제 예측을 벗어난 게 초 5, 6이었어요. 원래 제 감으로는 초 5, 6의 평균 언어 능력은 초 4, 5, 초 3, 4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초 5, 6 나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300명 표집해서 할 때 부모님들하고 다 통화를 합니다. 테스트 하기 전에.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왜 했지? 통화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왜 여기 포털에 참여한 이 프로그램 참여한 부모님들이 독서 교육에 되게 관심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과반영 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초 5, 6 나왔습니다. 중학생들 평균 언어 능력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초 5, 6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1, 2학년의 평균 언어 능력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초 5, 6이 나와요. 이렇게 나온 거야 다. 자, 근데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고등학생이 초 5, 6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초 5, 6이라는 건 뭐냐면 초등 5, 6학년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능력인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기초 언어 능력 평가라는 걸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기초 언어 능력 평가를 봤는데, 기초 언어 능력 평가가 뭐냐면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정확한 언어 능력 평가 툴을 만들겠어요. 사실 수능 국어 영역을 갖다 놓고 거기서 쉬운 문제 10문제 남기고 나머지 20문제를 지문을 중학생 정도가 읽을 수 있는 지문으로 교체한 테스트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 국어 영역의 하위 버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가 사망했어요. 예.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기초 언어 능력 평가 점수를 보잖아요. 그럼 수능 국어 영역이 몇 점 나올지 알 수가 있어요. 10문제 들어가 있는데 다 유형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측치에서 거의 한 80%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5, 6학년 기초 언어 능력 평가에서 초 5, 6이 나오는 애들한테는 수능 국어를 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언어 능력의 문제를 떠나서 아동 학대거든요. 애들이 울면서 뛰쳐나갈 거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예. 울면서 뛰쳐나갈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똑같은 기초 언어 능력 평가에서 똑같이 초등 5, 6이 나오는 중3, 고1한테는 수능 국어 영역 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딱 몇 점이 나오냐 하면 42점에서 47점이 딱 나온다. 기출 수능, 인터넷에 수능 치면 실제 수능을 다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국어 영역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42점에서 47점 딱 나와요. 근데 실제 수능에 42점에서 47점이 어떤 점수냐 하면 5, 6등급에 걸쳐지는 점수예요. 전체 9등급이잖아요. 5, 6등급이면 중간 미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100% 아이들 100분위로 놓고 보면 그게 50% 구간이에요. 그게 가장 많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 가장 평균이 5, 6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고3 평균 언어 능력이 실제로 초등 5, 6학년이거나 인위적으로 보정을 한다 하더라도 중1보다 높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실은 덩치가 큰 초등 5, 6학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들고 앉아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겠다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가 될 리가 없죠.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이 학교 공부, 대학 입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의 이 난도를 노벨상 수상급으로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교과서를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저는 이제 중학교 수업할 때 중3 아이들 있잖아요. 중3에서 고1 올라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항상 무슨 수업을 꼭 했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 첫 번째 단원
빅뱅이거든요. 이걸 카피해서 그걸 읽고 하는 수업 꼭 한 번씩 했었어요. 왜냐하면 맛 좀 보라고. 고등학교의 언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맛을 좀 보라고. 그러면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이 5줄 읽고 얼굴이 노래져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 교과서의 언어 수준은요. 교과서의 언어 수준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초1부터 중3까지 교과서가 사실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뉘냐 하면, 초1부터 중3까지 교과서는요,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글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근데 이게 다예요. 다 설명해줘요. 중3까지 교과서는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중2 사회 교과서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국가의 영역이란 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어요. 국가의 영역은 어떤 학술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국가 영역하면 뭐야? 영역. 이걸 뭘 설명할 게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줘요. 그것도 2문장, 3문장 써서 설명해줍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요,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없어요. 국가의 영역이란 따위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국가의 영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설명을 안 해주고, 저자가 기술하는 그 문장 안에 그냥 맥락 안에 넣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이건 알지? 이렇게. 이건 알지의 영속이에요. 몰라, 근데 나는. 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중3 교과서하고 고1 교과서를 겉으로 놓고 보면 비슷해요. 두루룩 넘기면 글밥도 비슷하고 조금 더 긴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 근데 A4지에 정리를 해보잖아요. 우리 컨닝 페이퍼 만들어 보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고등학교 교과서가 6배, 7배 나와요. 똑같은 분량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교과서 똑같은 분량이 A4 한 장이 나온다면 고등학교 교과서 똑같은 분량이 6장, 7장 나온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교과서는 한 바닥에 그걸 이게 따로 정리해야 될 정도의 내용이 듬성듬성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는요,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있어요. 다 정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설명을 할 때는 뭐뭐란이라고 설명할 때는 이럴 때요. 도플러 효과란, 적색 변이란 이럴 때 도저히 생활 언어가 아닌 학습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어휘가 나왔을 때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사실은 뭐의 책으로 치면요, 성인 도서의 수준이에요. 왜 우리가 지식도서를 읽다가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렇게 되냐 하면, 고등학교 교과서는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교양이 있다는 전제하에 기술된 책이에요. 알잖아, 이거. 근데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주입식 교육의 가장 놀라운 문제점은 뭐냐면, 지진을 달달 외워서 100점을 맞고 나오잖아요. 나오는 즉시 머리가 비어요. 싹 다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약에 가정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면 가서 물어보세요. 돌돌아, 너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우리나라 역사 시대 순서대로 나열 한번 해봐. 그럼 애가 왜 이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기본 교양이 있다는 전제 하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못 읽어요. 그런데 성인 지식도서 똑같아요. 성인 지식도서는 작가가 어떤 자세로 쓰냐면, 독자가 고3까지의 교양이 있다는 전제 하에 써요. 빅뱅이 나와도 빅뱅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생각이 들죠. 가수 빅뱅인가? 물론 농담입니다. 그렇진 않지만 우주가 빵 터져서 생긴 거 이걸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빅뱅은 우주가 빵 터져서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코스모스는 칼 세이건이라는 천체 물리학자의 자기가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 너무 놀라운 거야. 에세이예요, 에세이 사실은. 에세이는 형태별로 봤을 때 가장 쉬운 책이거든요. 다만 그가 다루고 있는, 에세이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가 우주다 보니 빅뱅도 나오고 특이점도 나오고 블랙홀도 나오고 중력 붕괴도 나오고 이러니까 다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실 글 자체는 굉장히 쉬운 글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의 언어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왜 공부 못하는 친구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넌 왜 이렇게 의지가 없니?
제가 옆에서 보잖아요. 이거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별로 그다지 의지가 없어요.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냥. 다른 점은 뭐냐면 교과서를 읽었을 때요. 이해가 돼. 연필을 들고 이게 하는데 이해돼. 내가 뭘 외워야 될지도 알겠어. 내가 공부를 하면 1단원 공부 1단원 공부 끝났어. 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하게 돼요. 할만 하거든요. 근데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사람은 찾아와요. 쌤 설명해 주세요. 이러거든요. 설명을 막 해주면 읽으면 5분에 끝날 공부가 30분이 걸려요. 그 설명을 들으면 알 것 같거든요. 돌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과연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이렇게 돼버려요 진짜. 그래서 다음날 2단원을 공부해야 되는데 1단원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 다시 1단원을 하게 돼요. 이런 애를 혼자 공부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5줄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면 언제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목이 막 마르네. 물 마시러 가고 5분 있다가 또 갑자기 안 가고 싶다 화장실 막 가고 싶어지고 30분이 지나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 너무 쉬워요. 이게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쉽거든요. 제가 아까 초5부터 고2까지 300명 편집해서 같은 테스트를 봤는데 1등을 누가 했냐면 초등 5학년 여학생이 했어요. 근데 말이 초등 5학년이지 그게 3월에 테스트를 봤으니까 막 초5가 된 친구였어요. 이 친구 한 개 틀렸거든요. 그래서 측정 점수상 중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나 고1일지 고2일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 책 읽히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독서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되게 행복할 것 같으시죠? 독서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님들은 보통 어떤 상태에 있냐면 깊은 빡침 상태에 있어. 아이에 대한. 왜냐하면 보통 초등 고학년인데 책을 읽는 아이들 대부분은요.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 애들이에요.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보통 언제 나가 떨어지냐면 초3, 초4 때 다 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책을 읽을 수 없는 어떤 지경으로 아이를 이끌거든요. 자, 손잡고 날 따라와. 그러면 넌 영원히 책을 안 읽게 될 거야 하면서 절벽으로 애를 밀어 넣어요. 그래서 보통 말 잘 듣는 착한 우리 친구들은 초3, 초4 때 다 나가 떨어지고 어떤 애들이 살아남냐 하면 엄마가 이 책 읽어. 싫은데? 이런 애들만 살아남아요. 나 이 책 읽을 건데? 야, 너 이제 3학년에 너 한국사 읽어야지. 싫어. 이런 애들만 살아남아요. 이 친구도 그런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어떤 아이였냐면 해리포터, 뭐 타라던컨 이런 거 막 미쳐있는 판타지 동화 많이 했거든요. 부모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초3 때부터. 야, 초3이 딱 되고 나서 이제는 한국사를 곧 배울 때가 됐으니 이때쯤 한국사를 읽어야 돼. 일로 와봐. 너 이제 한국사 좀 읽자. 그 판타지도 읽는 거 좋은데 한국사 좀 읽고 판타지도 읽자. 우리 애들도 대답은 잘해요. 응? 알았어 엄마. 하고 책 읽을 시간 되면 맨날 판타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모님은 저와 통화할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이 참았어요. 이게 첫 마디셨거든요. 뭘 참으셨어요? 했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4 때까지 초4 1학기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엄청 진지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쓸데없이 빗자루 타고 날아다닐래? 이제는 너의 지적 호기심을 따라서 한국사도 읽고 세계사도 읽고 과학도 읽고 이래야 되지 않겠니? 애는 지적 호기심 없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또 응 알았어 하고 잘 대답하고 또 빗자루 타고 날아다닌 거예요. 그 애를 몇 번 두드려 잡다가 이제 그러던 차에 다음 포탈에 올라온 저희 프로그램 보신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능히 짐작할 수 있죠. 네가 전문가야? 너의 입을 빌어서 너는 더 이상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면 안 돼. 이 얘기를 들려줘야겠다. 이 마음으로 오신 거죠. 번지수를 완전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듣고 못해도 언어 능력이 2단계, 3단계 높을 거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무슨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언어 능력이 쫙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중에 대표적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뜯어 말리는데도 초등 고학년 동화를 초등 고학년 때 막 읽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두세 단계가 높아요. 제가 사실 두세 단계라고 했지만 보통 3, 4단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3, 4단계 높다 했다가 뒤에 안 나오면 좀 망신이니까 일부러 낮춰서 두세 단계가 높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테스트를 했더니 천정을 친 거죠. 여기서 이제 독서교육의 첫 번째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세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로드맵을 막 그리세요. 이건 영유아 때부터 시작되죠. 지금쯤 수학 전집을 읽히고 그 다음에는 세계사를 읽힌 후에 막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막 천상의 로드맵을 막 그리세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1, 2가 되면 이제 막 혼자 읽어야 돼 이제. 혼자 막 읽기 막. 그럼 이때 이미 애들이 이제 독서하고 이제 독서 원수가 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 중에 이제 또 그나마 좀 잘 읽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 난관을 뚫고 그 부모님이 설치해 놓은 그 부부 트랩을 다 돌파해서 그래도 잘 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이제 어떻게 망가지냐면 초3이 딱 초3 책 잘 읽자 얘가. 그럼 부모님 이렇게 얘기해요. 초3 책 재밌어? 엄마 재밌어. 그래? 그럼 초4 책 읽어볼래? 그래서 갖다 줘요. 그 초4 책마저 걔가 어떻게 잘 읽어. 그것도 재밌어? 알았어. 이래서 재미가 없어 나가 떨어질 때까지 레벨을 올려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책이 오면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하고 독서계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살아남는 애들은 야 이제 초3 됐으니까 한국사 책 읽어야지. 싫은데? 이런 애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학원도 잘 안 가요. 부모님하고 책을 읽으라고 딜을 하는 게 아니고 학원을 가자고 딜을.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너 공부 잘하잖아. 너 왜? 나 놀 거야. 야 그래도 저 옆집 똘똘이 봐봐. 이 부모님도 그런 거예요. 수행평가, 학교에 단원평가 같은 거 보면 성적 잘 나와. 부모님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공부는 성적은 잘 나와요. 그런데 왜요? 옆집 똘똘이는 학원을 풀업으로 다니고 있어. 근데 우리 집 이 딸내미는 학원을 영어 한 개, 수학 한 개 간신히 그것도 빌어서 다니고 있는데 성적이 비슷하게 그럼 얘가 더 뛰어난 거잖아요. 근데 독서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얘는 뭔가 기초 탄탄해. 뭔가 학원에서 막 철사장 연마하듯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기초 엄청 탄탄한데 우리 딸내미는 뭔가 잔머리로 성적이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반대인데 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아서 이 성적이 나오는 거고 얘는 엑셀에 발만 올려놨는데 이 성적이 나오는 건데 이걸 반대로 생각. 그러니까 애만 보면 이제 속에서 막 열천불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서교육의 첫 번째 목표를 독서교육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애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을 읽게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엉덩이 탐정이나 건방의 건방진 수령기 이런 거 애가 읽으면 막 이 생각 들잖아요. 저런 쓰레기 같은 책을 저걸 읽어서 저게 될까? 그런 책이 효자책이에요. 읽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책은요 기본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수고로움이 드는 문화활동이에요. 근데 내가 읽는 책이 고상한 책이야. 이런 거 갖다 주잖아요. 애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부모님들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무슨 영화를 볼까 했는데 남편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야 내가 정말 재밌는 영화 예매해놨어. 그래서 갔는데 역사 다큐멘터리야. 그 다음날 다시 갔는데 또 남편이 나타나서 자기야 내가 정말 재밌는 해서 가자. 정치 다큐멘터리야.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심지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영화조차도 내 취향에 안 맞으면 못 봐요. 독서는 기본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수고로움이 드는 문화활동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난 안 땡겨. 이러면 이건
더 이상 독서가 아니고 뭐가 되냐면 책으로 하는 고문이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일단 무조건 선택권을 주셔야 되는데, 물론 선택권을 줘도 아이가 이미 자랐다면 선택을 못하는 이제 참사가 또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 단계는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흥미가 가는 쉽고 재밌는 책을 읽게 하셔야 돼요. 이게 독서 언어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은 레벨의 책을 읽으면 독서 수준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해보잖아요. 높은 책은요 그냥 라면 냄비 받침이에요. 내가 읽기 어려운 책 있잖아요. 내가 읽고 이해하기 힘든 책은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라면을 끓일 때 냄비 받침으로 쓸 그런 책이 되고,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왜냐하면 책의 가치라는 건 독자가 읽고 이해할 때 발생해요. 근데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이야. 그거 백날 갖다 줘봐야 언어 능력이 안 올라옵니다. 독서, 그 책이 그 아이한테 아무것도 줄 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책에 도전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어려운 책에 도전할 수 있는 건 내가 굉장히 뛰어난 독서가예요. 굉장히 뛰어난 독서가 오래 책을 읽어왔고 부심도 있어. 그러면 어려운 책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어려워? 내가 한번 씹어 먹어줄까? 이런 도전의식이 생기고, 그걸 진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걸 즐길 수 있어요. 이걸 도전해서 이걸 돌파하는 걸 즐길 수 있으려면 독서가의 레벨이 계속 높아야 돼요. 독서가의 레벨이 낮은 상태, 초보도 이제 책 막 읽기 시작한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갖다 주면요, 내가 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눈부시게 올라갑니다.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올라가는데, 뺐구나 내가 그거는. 잘했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 목표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만약 아이가 영유아거나 초등 저학년이면, 우리 아이가 초 5, 6이 됐을 때 초 5, 6 동화를 내가 뜯어 말려도 읽는 어떤 아이로 만들겠다, 책을 좋아하는 어떤 아이로 만들겠다는 목표점을 두고 하시면 되는데, 이 초 5, 6책이 얼마나 마법의 책이냐 하면, 초 5, 6책이 이 독서 과정에서는 분기점 같은 시기예요. 초 5, 6 동화 잘 읽는 애들한테요, 언어 능력 평가 여기까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 소설, 성인용 장르 소설 이런 걸 읽을 때 아무 진입 장벽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잖아요. 초 5, 6 애들한테 6학년 끝날 때쯤 이렇게 청소년 소설 쓱 줘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더 재밌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화는 다룰 수 있는 소재나 표현 수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청소년 소설 좀 더 높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더 스펙타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애들이 더 재밌다 그래요. 청소년 소설 한두 권 읽은 애한테 장르 소설을 이렇게 쓱 수업 커리큘럼 넣어주잖아요. 아무 진입 장벽 없이 읽어요. 초 5, 6책, 청소년 소설, 장르 소설이 사실은 언어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환이 일어나요. 이게 언어 능력 평가 점수로 보면 2단계 책 잘 읽는 애가 여기 나오는 게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요걸 넘긴 좀 힘든데 요걸 넘을 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자, 사실은 초, 중3 레벨의 독서 수준과 고1 레벨의 독서 수준은 이 조밀성 있죠. 논리의 조밀성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조밀성이 빡빡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빡빡한 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를 설명을 안 해주고 큐브화해서 거기에 넣어놔 버렸기 때문에, 이게 딱 읽는 순간 이게 머릿속으로 쫙, 이게 뭐지 하고 쫙 떠오르지 않으면 읽기 힘들어서 생기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3 수준의 언어 수준을 내가 갖고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읽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연필을 들고 읽다가 그렇게 큐브화된 것들 있잖아요. 그 체크를 해서 그걸 따로 공부해서, 그게 지금 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걔들이 교양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교양을 갖추기 힘들어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성은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그렇게 큐브화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이해하고 그걸 접목해서 이 문장을 읽을 수만 있으면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3 수준, 예를 들어서 초6, 중1, 중2 때 했더니 중3, 고1 요 레벨 사이까지 기초론의 평가에서 만점 가까이 나온다 이러면 고등학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나 망가져 버릴 거야 이렇게 심리적인 걸 빼고 언어 능력 상태로만 놓고 보면 잘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때 동화를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자, 우리 한번 봐보자고요. 영유아 때는요, 그냥 즐겁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거 막 이때부터 막 철사장 연마하듯이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2시까지 막 책 읽어주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실제로 계세요. 독서로 막 아동학대 막 책으로 애를 막. 이때는요, 그냥 똘똘하고 책 읽을까? 책 읽어줄까? 애가 집중력이 유지되는 때까지만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집중력이 유지될 때까지라고 얘기하면 되게 말이 쉬워 그렇지, 그게 2시간, 3시간이에요. 부모님들 성대 결절 와요. 그래서 부모님들 스스로 보호할 이걸 강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하루에 5번 읽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부모님의 성대를 보호해야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때 무슨 읽어야 될 책 이런 거 없어요. 이 연령대는 이거 읽어야 돼.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심지어 글자대로 읽어줄 필요도 없어요. 이때 이 독서의 주 목적, 효과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상호작용에서 나와요. 하다가 막 연극하고 막 하다 딴 얘기 3초포로 세고, 이게 오히려 효과가 좋아요. 이게 스스로 읽기하고 다른 겁니다. 이때 독서는. 그 초1, 2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왜 초1 딱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똘똘아 초등학생이잖아. 혼자서 읽어야지. 이거 하지 마시고 이때는 계속 읽어주셔야 돼요. 계속 읽어주시되 뭘 하셔야 되냐면 아이하고 같이 도서관 가서 책을 고르는 걸 계속 하셔야 돼요.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고. 독서 독립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책 빌려오잖아요. 계속 빌려오는데 사실 우리가 아이가 원할 때 막 기다리고 있다가 딱 가서 읽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독서 시간이 따로 있고 우리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럼 빌려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애가 고르다가 정말 재밌겠는 거예요, 이 책이. 근데 애가 오자마자 읽어달라 그래. 근데 아빠 설거지하고 밥 준비하고 이따 밥 먹고 나서 읽어줄게 하고 가잖아요. 그럼 그 책이 너무 땡기면 혼자 떠듬떠듬 읽고 있어. 이런 책 한 권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읽기 독립이 일어나 버려요. 읽기 독립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보냐면 초1부터 초2까지 봐요. 독서 교육에서는. 그래서 초1, 2를 독서 교육에서는 독서 준비기라고 불러요. 독서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독서를 뭘 준비해? 읽기의 자동화를 준비할 때. 그리고 재미있는 책 한 권을 만나기를 2년 동안 낚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책을 골라오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 이번 주도 실패구나 하면 다음 주를 또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재미있는 책을 만나기를 기다리시다가 어떤 이게 옆집 똘똘이가 빨리 이걸 하는 애들이 있어요. 좀 늦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거 능력 차이 아니기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그냥 독서 생활을 그냥 하시면 돼요. 읽어달라 그러면 읽어주고 스스로 읽기 시켜야 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인데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돼요. 읽기 자동화는요, 아무리 늦어도 초1 끝날 때쯤 되면 거의 다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만 읽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도 읽고 하기 때문에 되거든요.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초1, 2 책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초1, 2 책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6살, 7살한테 읽어주는 책과 초1, 2 책은 사실은 언어 수준 측면에서 똑같아요. 분량도 심지어 비슷합니다. 뭐만 차이가 나냐면 얘는 뭔가 글책처럼 생겼고 얘는 그림책처럼 생긴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똑같은 언어 수준의 책을 영유아 때는 읽어주다가 초1, 2 때는 이제 스스로 읽기로 전이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읽기의 자동화만 일어나면 언어 수준이 높아서 이 책을 못 읽진 않아요. 그 전에 읽어주기만 잘하셨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언제 처음 언어 수준의 장벽에 부딪히냐면 초3 때 부딪혀요. 근데 초3 때 딱 부딪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초1, 2단계 때 이제 학습 만화를 많이 본 친구들 있잖아요. 학습 만화를 많이 본 친구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초1, 2 때는요, 똘똘아, 학습 만화 3권에 글책 7권 읽자 하면 초1, 2 때는 이게 돼요. 이게 왜 되는지 아세요? 초1, 2 책이 굉장히 헐겁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학습 만화를 읽어도 학습 만화 어차피 그림을 보는 책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안 되고 초1, 2 책도 어쨌든 학습 만화에도 말풍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초3 책이 딱 되면 한 바닥에 막 8줄, 10줄 이렇게 턱턱 앉힌단 말이에요. 이러면 학습마다 아이들 있는 거 도서관 가서 보시면 어떻게 읽냐면 10권씩 쌓아놓고 이 속도를 읽어요. 읽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눈으로 훑으면서 말풍선도 거기가 눈을 훑으면서 읽어요. 그 박스에 이제 글이 있잖아요. 박스 안 읽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끔 읽고 와서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그건 뭐냐면 나의 학습만화 독서권을 보장받기 위한 트릭이에요. 트릭.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엄마 빅뱅 알아? 이거 있잖아요. 이게 트릭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초3 딱 돼서 글책을 딱 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학습 만화를 많이 본 입장에서는 뭔 놈의 책이 읽어도 페이지가 안 넘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학습 만화 비중이 쫙 늡니다. 학습 만화 9권에 글책 1권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글책 1권을 읽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글책 1권이 뭐냐면 부모님의 최후 방어선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야, 어떻게 학습 만화만 읽냐? 글책 좀 읽어. 그래서 남은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읽어버리냐면 아이들이 학습 만화 넘기듯이 읽어버려요. 속독이죠. 이렇게 읽고 엄마 다 읽었어. 학습 만화 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글책 학습 만화 100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초3 때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4가 딱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초사책을 읽어야겠어. 이제 책을 읽어야 돼요. 초사책을 딱 갖다 줘. 초사책 아시죠? 초사책은요. 초3, 4 엮이는 게 아니고요. 4, 5, 6이 엮여요. 이렇게 엮여요. 이렇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두껍잖아요. 얘네 이 초3 때 이제 학습 만화에 적응된 입장에서는 이거 갖다 주면 애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거는 읽을 물건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근데 이 테크트리가요 90%입니다. 90%. 독서 실태 조사 보면 막 초 5, 6 막 1년에 3, 40권 책 읽는다고 나오거든요. 그 3, 40권 다 학습 만화예요. 사실상 언제 떨어지면 초3 때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쫙 빠져요. 이 독서 저게.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재미있는 책을 그냥 읽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네가 책의 재미를 느끼게 만들고 말겠다. 이 관점으로. 단 학습 만화는 안 돼. 이 관점만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평온해집니다. 어머나 시간이 제가 말씀드렸죠. 별로 할 얘기가 많이 할 수 없다고. 가장 저는 이게 대한민국 대표 독서 단절 모델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시작해서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오면 사실상 독서 인생이 그 아이의 독서 인생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듣다 보니 어머 우리 애 벌써 독서 인생이 끝난 거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영유아나 초등 1학년, 2학년은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영유아 그냥 읽어주면 되고 영유아 책 읽어주기 싫어하는 애는 없어요. 부모님의 목석 같은 분이 아니라면 안 돼 데이빗 읽어주는데 안 돼 데이빗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읽어주지 않으면 다 좋아요. 책 읽어주는 거는. 초등 1, 2학년 때는 어차피 읽어줄 때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아합니다. 이제 문제는 초3 이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요 초3, 4, 5 특히 청소년 정도 되면 책이 재밌다는 거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참 말이 돼 그게? 이렇게 그 정도로 책에 대한 환멸과 분노와 앙심 이런 걸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수록 이게 좀 시작하기 쉬운데 뭘 하셔야 되냐면 가족 독서 시간을 갖는데 합의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건 잠자리 때 읽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 영유아라면 잠자리 때 지금 읽어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이가 자라면 그때가 우리 가족 독서 시간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부모님도 같이 읽겠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게 영유아 때 읽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잠자리 독서를 루틴화해서 해버리면 아이한테 독서가 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려요. 학교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양치질이 당연한 것처럼 책 읽는 게 당연해져 버려요.
이게 부모님들이요,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합의를 볼 때요, 그런 좀 뻔뻔함이 필요해요. 스마트폰 갖고 싸우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영유아 때 그냥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그럼 되게 쉽게 해결돼요. 아빠, 옆집에 누구 스마트폰 갖고 있어, 나도 사줘,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인생에 스마트폰은 없어, 이렇게 확 그냥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아, 없구나, 이렇게 돼요. 출발점을 뒤로 쫙 당겨, 우리 쪽으로, 내 쪽으로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당겨 오면, 보통 이제 청소년이 돼서도 스마트폰 안 사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학교 숙제 스마트폰 카톡으로 준단 말이야. 컴퓨터 30분씩 쓰면 되잖아. 가서 써. 아빠가 로그인 해줄게.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해서 고3 때까지조차 스마트폰을 안 주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 전략이 뭐냐면, 아주 어릴 때 네 인생에 스마트폰 없다니까. 그 3년 단위로 하찮은 반항을 한대요. 그럴 때마다 30분 컴퓨터 써, 이런 식으로 그냥 진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독서도 어릴 때 읽어줄 때 책 읽어주기를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어리다면. 야, 사람이 독서 시간이 있어야지, 독서 시간 없는 게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원사이드하게 땡겨와 버리면, 어릴 때,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야, 독서 시간 가져야지, 이걸로 싸울 일이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합의. 왜냐면 애들 입장에서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늦게 시작할수록 이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보실 때, 만약에 아이가 초등 고학년 청소년이면 돈을 좀 쓰셔야 돼요. 돈을 좀 쓰셔야 돼요. 네가 이걸 합의해 주는 대신에, 그 아이는 모르죠. 이 미끼를 무는 순간 내가 늪에 빠져든다는 걸 모르고 물게 되는데,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 사줄게. 근데 이거 진짜 해야 돼. 내 옆에서 같이 읽을게. 이렇게 해서 미끼를 던져서 확 물고 확 당겨야 돼. 거기에 빠뜨려버려요. 오히려 비싼 걸 부르면 좋아요. 애가 비싼 걸 부르면 죄책감을 더 심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싼 걸 사주고 나서 당당해지는 거죠. 야, 너 지금 그거 먹고 지금 이거 오리발 내미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하셔야 돼요. 근데 못 고를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고르려면 책이 재밌다는 선인지가 필요해요. 재밌다는 걸 알아야 재밌는 책을 고르지. 나는 책이 정말 세상 지루하고 막 끔찍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애한테 재밌는 책 골라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책이 재밌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심리적 저항선이 있거든요. 아이들마다 다 자기 주관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을 최저선의 가장 얇은 책, 그 임계점을 찾아내서 그런 책만 들고 와요. 근데 그런 책을 들고 와서 그 책을 읽으면 괜찮아요. 이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요. 이 책을 진짜로 읽으면 쫙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 갖고 온 심리적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아유, 이거 뭐 동생들이나 읽는 책, 내가 이거를 뭐 진지하게 읽어야겠어, 다 읽었어, 이렇게 해버리지.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이건 거예요. 재미있는 책을 읽게 하되 어떻게든 읽게 만든다. 이 두 개가 핵심인데, 사실 이거는 좀 초반에 처음 시작할 때 하면 제일 좋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또래가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이라고 알려진 책을 쫙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걸 초반에 한 5권 정도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쏟아 붓고 거기다 독서 퀴즈까지 하면 완벽해. 5권만. 그거 걸 때, 이제 상품 걸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 5권 읽고 상품. 네가 독서 퀴즈 점수 어느 정도 나오면 내가 줄게. 그럼 그 5권 읽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책도 읽을만 하네?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리스트 어떻게 구할 거며 독서 퀴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점을 만들었어요. 이걸 하려고 만들었는데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없어요, 자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는 방학 때마다, 저희 카페는 비영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돈 벌려고 광고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돈을 넣고 하고 있어요. 이 카페에 가시면 카페 내 검색에 슬로우 리딩 치시면 초등용 슬로우 리딩, 청소년용 슬로우 리딩에서 교재가 쫙 뜹니다. 뭐 6주, 뭐 2주에 어떻게 하세요, 이게 다 있어요. 1회차에 보시면 그 책 전체에 독서 퀴즈가 있어요.
근데 그 슬로우 리딩 선정된 책들이 사실 다 재밌는 책들이에요. 일단 급한 대로 그 책들 갖다 쓰세요. 그 교재 뽑아서 1회차 뽑아서 독서 퀴즈 그걸로 쓰시고 일단 그렇게 하세요. 다음 겨울방학, 요번 겨울방학이 오기 전에 제가 재밌는 책으로 학년별로 이 꾸러미를 만들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공무원의 독서법 책 내고 나서 이게 항상 제 죄책감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책 어떻게 독서 퀴즈 그러게요. 이렇게 항상 돼서 스스로 책을 고르고 하루에 1시간은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게 아이들이 왜 야 우리 가족 독서 시간이야 똘똘 와서 책 읽자 하고 아이는 책 쥐어주고 엄마 아빠가 박보검을 보러 가버리면 일이 복잡해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서 부모님도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아이들 책을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모님은 부모님 책 읽으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독서 문화가 붕괴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도 초보 독서가이신 경우가 많아요. 뭐 부모님뿐만 아니고 성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초보 독서가라고 봐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북스타트하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인들이 왜 책을 읽기가 힘드냐면 내 취향과 내 경륜은 성인이야. 내 언어 능력이 떨어져. 성인 평균 언어 능력을 초 5, 6으로 보면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초 5, 6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세이 이런 책들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이런 거 쉽거든요. 이런 책 정말 쉬워요. 한강 소설가 이게 본격 문학이나 지식도서 이런 게 어렵지 에세이나 그래서 그런 책들이 좋아서 상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책 읽을 때는요 자기계발서와 에세이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어요. 왜냐면 독서가 입장에서는 아령으로 치면 너무 가벼운 아령이에요. 읽으면 내가 책을 읽은 거 맞아? 뭐 이런 느낌이 들어 너무 가벼워서 읽었다라는 어떤 이 인지가 잘 안 들거든요. 지식도서 한 권 읽어줘야 이렇게 되니까 독서가들이 그때는 그렇게 읽었는데 이제 읽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책을 읽으시는 분조차도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이렇게 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초 5, 6이면 어디가 제일 좋냐면 초 5, 6 동화가 제일 좋아. 이거 읽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초광속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핑계가 좋아. 우리 애들 때문에 읽는 거예요.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초 5, 6책 가서 읽으면 금방 올라옵니다. 특히 저는 청소년 책을 강추드립니다. 청소년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소설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 이 장르의 이름은 영 어덜트 소설이에요. 영 어덜트 노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 이제 독서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들이에요. 실제로 그 청소년 소설의 세계는 정말 굉장합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시간 이렇게 책 읽으시면 돼요. 읽다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는 왜 책을 읽으라고 할 때만 읽지? 이런 거 막 불만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배가 부른 거죠. 보통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안 읽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막 2달이 지났는데도 책을 읽으라는 그 시간에만 읽는 거면 뭐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책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요, 적정 독서 시간을 어느 정도 보시면 되냐면 일주일에 3시간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3시간 읽으면 필요 충분한 독서량입니다. 왜 막 수능 만점 받는 저 책 읽고 책도 독서 덕분에 수능 만점 받았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책 막 어마어마하게 읽었을 것 같잖아요. 걔네 인터뷰 분석해서 평균 내보잖아요. 평균 독서량이 일주일에 3시간, 5시간이요. 그거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보다 처지는 애들도 있고. 보통 일주일에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읽고 나서 그거 읽고 가지고 저 독서 때문에 수능 만점 받았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책 좀 읽는다는 성인 독서가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읽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바빠요.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일주일에 3시간, 5시간이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확 늘 때가 있어. 그 어떨 때냐면 저녁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책을 읽거든요. 막 미친 듯이 재밌는 책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눈이 빨개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거 쓰러져. 그 다음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읽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그 책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책 읽었는데 다음 책은 또 재미가 없어.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책은 이제 재미가 없으면 이제 읽다가 그 다음날 안 들고 다니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일주일 3-5시간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최소가 아니고 충분한 독서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심리적 세팅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많이 읽어놔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책 읽을 시간 없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크나큰 착각이세요. 독서는요 사실 가장 시간이 안 드는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어딜 갈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하고 똑같아요. 들고 다니면 어디서든 읽을 수 있고요. 게다가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일주일에 3시간 정도만 읽으면 충분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보시면 책 읽을 시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싹 사라지실 거예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이것도 보통 이게 넘다 그랬죠? 7시간 했네? 이렇게 된다고? 일주일에 3시간이면 돼요. 하루에 밤 자기 전에 30분씩만 읽어도요 3시간 반이에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 세팅을 책은 계속 읽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책을 안 읽힐 심산인 것 같은데 이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럼 초5, 6이 되면 벌써 말년 변장처럼 돼요. 그때 이미 자기는 알아서 먼저 제대를 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 세팅을 심지어 평일에도 안 읽다가 토요일 오후에 도서관 같이 가서 3시간만 읽어도 필요 충분한 독서량이 확보된다니까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반복 독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넘어갈게요. 근데 좋은 것과 실제로 아이가 하는 건 좀 다른 거죠. 반복 독서라고 얘기하면 뭔가 되게 학구적이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똘똘한 책 읽어줄게 맨날 똑같은 책만 갖고 오면 어제도 읽었잖아 딴 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람 심리. 이게 반복 독서라는 어떤 이 용어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계속 갖고 오는 그게 반복 독서예요. 그리고 강제로 시키시면 안 돼요. 이게 천재들의 독서법이거든요. 라이프니츠 독서법이라고 이름도 있어요. 그 라이프니츠가 영리한 사람이야. 이거 원래는 위인전 보면 다 이거 하거든요. 뒤늦게 태어나놓고 자기가 거기다 자기 이름 박아버렸어. 근데 이 반복 독서는 어떨 때만 효과가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가 건방의 건방진 수련기를 너무 재밌게 읽었어. 근데 그 책 계속 읽어. 그럼 우리 또 화가 나지. 그럴 때 화내지 마시라는 거지. 똘똘아, 우리 데미안 오늘부터 하루에 3번씩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애가 독서에 크나큰 원한을 품고 이 세계를 떠나요. 강제로 시킬 수 없다는 거. 독서 편식,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만든 사람을 지금 5년째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이 용어를 만드신 분은 제가 장담컨대 책을 안 읽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에요. 이게 독서 편식이라는 게 어떤 한 분야의 책만 읽는 거잖아요. 안 그런 독서가는 없어요. 누구다 한 분야의 책만 읽어요. 어느 날 제가 천체물리학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천체물리학 책만 읽게 돼요. 보통은 소진될 때까지 읽게 됩니다. 소진될 때, 이제 읽었는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 딴 책인데도.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딴 책으로 쓱 넘어가게 돼요. 우리 아이가 공룡책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지속 시간은 1년을 넘기지 않아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독서 편식이라고 초등 단계 때는 골고루 읽히래. 골고루 읽히는 읽는 어떤 애를 상상해 보세요. 초등 5학년 여학생이에요. 월요일 날은 생활 동화를 읽어. 어머 너무 재밌어. 화요일이 되더니 어제 생활 동화를 읽었으니 오늘은 균형 잡힌 독서를 위해서 한국사를 읽어야지. 이렇게 종류를 균형 잡히게 바꿔가서 읽는 어떤 아이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왜 무섭냐 하면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애거든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애가 되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독서를 하라는 거는. 이 균형 잡힌 독서라는 개념은 독서 교육에서 커리큘럼을 짜는 저 같은 사람, 커리큘럼을 짤 때나 있는 개념이에요. 커리큘럼 짤 때 커리큘럼은 당연히 균형 잡혀 있어야죠.
그럴 때나 있는 개념이지 독서를 하는 개개인의 독서가가 균형 잡힌 독서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내 취향에 가는 대로 책을 골라서 읽어야 독서 강도가 올라오고요. 강도가 올라와야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절대 균형 잡힌 독서를 강요하지 마시라. 다만 독서인 것과 독서가 아닌 것은 있어요. 학습 만화는요. 독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독서가 아닌 그 무엇이에요. 만화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건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기반의 책인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 독서하고는 아예 다른 거니까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독은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건데 다독에는 이런 게 있어요. 능력의 문제가 있어요. 이 언어 능력이 낮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지속 시간이 짧아져요. 왜냐하면 글을 읽고 이해 힘드니까. 언어 능력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길게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안 힘드니까. 공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들면 오래 못하고요. 힘 안 들면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집중력 지속 시간이 30분이야. 근데 다독이 좋대, 똘똘아. 우리 오늘부터 하루에 3시간씩 책을 읽도록 하자. 자,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을 잘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30분은 책을 읽을 수 있어요. 2시간 30분 어떻게 되냐면 책은 들고는 있으나 읽지 않는 어떤 연옥 같은 상태에 빠지거든요. 이 2시간 30분은요. 지옥과도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안 읽히는 책을 들고 읽는 척하고 2시간 30분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책으로 하는 고문이거든요. 이거 한 3번만 하잖아요. 아무리 착한 애도 들어눕게 돼 있습니다. 나 이제 제발 읽고 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그 임계치가 오기 전에 그만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읽어줄 때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가 지치나? 우리 애는 25분이면 지치는구나. 그 전에 끝내는 거 좋아요. 20분 만에 딱 끝내는 거 좋아요. 그래야 다음날 읽을 수 있고요. 다음날 읽다가 어떤 책, 재밌는 책 한 권 만나면 갑자기 1시간 반 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은 좋은 것이나 할 수 있는 것과 이 좋은 것을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속독은 독서가 아니에요. 속독은요. 이게 일본에서 아주 일본 국민들이 다 이 속독을 하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일본의 어떤 독서의 기준 같은 거예요. 속독은 좀 어떤 거냐면 무협지 생각하시면 돼요. 경공술, 축지법. 빌 게이츠한테 어떤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이 지구에서 이룰 거 다 이루지 않았냐? 신이 만약 당신에게 어떤 능력을 준다면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갖고 싶냐? 빌 게이츠가 속독하는 능력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속독 학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 봐라. 빌 게이츠도 원하는 능력이다. 네가 속독법을 배우면 빌 게이츠도 갖지 못했던 그 능력을 네가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이런 거와 똑같아요. 빌 게이츠가 저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봐라. 너는 하늘을 날 수 있다. 우리 학원에 오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교재 또 찾아서 보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책을 세워놓고요. 1.5m 뒤에서 시점을 책 뒤에 어딘가에 두고 그림으로 그걸 막 진지하게 설명해놨어. 이거를 제가 어떻게 구했는지 아세요? 어떤 학교에서 속독 전문가를 불러서 6개월간 혁신학교에서 이걸 한 적이 있어요. 그 커리큘럼을 제가 받아 입수해서 알게 된 거예요. 차력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속독하는 아이들은 책을 읽은 효과가 안 나옵니다. 속독은 독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고 과정이 안 돼요. 이게 눈으로 쭉 이렇게 훑어가기 때문에. 슬로우 리딩은 좋은 독서법이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 마무리. 질문이 없으세요? 네.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또 질문이 해소됐거든요. 예. 다행이네요. 예. 아니 저 책 읽으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적어왔었는데 선생님이 했던 걸 듣고 정리됐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 책을 2019년도에 약간 과외 교사 아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배가 배불러 터졌다고 할 정도로 책을 그만 읽어라 할 정도로 많이 읽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읽다 보니 읽는 것까지 좋은데 내가 책을 고르진 않아요. 내가 골라서 갖다 주면 재밌다 읽기는 하는데 몇 학년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스스로 고르진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번 골라봐라 하면 책을 빌리는데 제가 막 참 재미없는 책을 빌리고 한두 페이지 읽다가 아니 뭐라고 저한테 이거 엄마가 빌리는 책이 재밌어. 엄마가 빌린 책이 훨씬 재밌어. 엄마가 알아서 빌려와. 엄마 제가 빌려다 주면 잘 읽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한테 그냥 내게 주면 알아서 스스로 책을 빌릴까요? 아니면 제 지도로 어떻게 돼요? 계기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다가 중학생이 되면 책을 안 읽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독서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독서가의 진짜 능력은요, 나한테 맞는 책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이런 거 있거든요. 쭉 훑다가 뭐야 이거, 표지 보고 뒤표 보고 앞에 쓱 훑어보면 느낌 왔어?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읽어보면 그 느낌이 대부분 맞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독서 감각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독서 감각을 기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아이가 성장해서 독서를 유지하고 책 읽는 어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책을 얼마나 잘 읽느냐가 아니고 바로 이 독서 감각, 책을 고르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독서가들은요, 서점이나 도서관 문턱 앞에 갈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시작 전에 광고 나올 때 그 설레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한 100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도서관 서가 넘어갈 때 세상 너무 즐거워.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책을 고르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자녀분 같은 경우는 책을 좋아하는 상태는 맞아요. 근데 도서관 가는 건 귀찮아. 엄마가 골라준 책 읽었더니 재밌어. 이런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돈 좀 쓰세요. 도서관 갈 때 뭔가 자꾸 애한테 이 사탕을 좀 발려주셔야 돼요. 문방구에 들려서 개코 같은 뭐 장난감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사준데 꼬셔가지고, 아니면 납치를 할 수도 있어요. 납치는 어떻게 하냐면 같이 가족들끼리 뭐 마트나 나들이 갔다 돌아올 때 아빠가 저기 있어, 오늘 도서관 잠깐 들러야 되는데 하고 들러서 아빠 책 골라올 동안 너 여기 있어 하고 어린이집 밀어 넣어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골라오게 되기도 하고 안 골라오잖아요. 그럼 이번 실패구나. 다음에 또 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자꾸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는 지경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막 아이가 내가 갖다 준 책 재밌게 읽는데 이거를 막 강제로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또 애들, 이 독서가 정말 이 민감하기가 짝이 없는 문화활동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예민하냐면 내가 오늘 읽었으면 재밌었을 책이 3일 뒤에 가면 흥미가 하나도 안 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센서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되 책을 아이한테 갖다 줄 때 읽을 만큼 갖다 주세요? 아니면 많이 갖다 주세요? 읽을 만큼 빌려서 풀로 채워주세요. 내 도서 대출증 한도 안에서 풀로 꽉 채워서 거기서 선택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꾸 선택하게 만드셔야 돼요. 할 때 애가 15권을 빌릴 수 있다고 하면 10권은 애가 재밌을 것 같은 책을 고르시고 5권은 부모님이 봤을 때 요거를 좀 던져주면 좋겠다 싶은 책을 골라서 계속 눈에 익어야 돼요. 이게 도서관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같이 도서관 다니잖아요. 1년만 다니잖아요. 그럼 애가 이 도서관 지도가 머리에 들어와요. 저기 무슨 책 있고요. 저기 무슨 책 있고 저기 무슨 책 있고 저기 무슨 책 있고 이게 돼버려요. 이 도서관 지도가 머릿속에 있냐 없냐가, 우리 동네 도서관 지도가 머릿속에 있냐 없냐가 독서가냐 아니냐를 또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무슨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잠깐만 있어봐. 그때 거기 그런 책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게 독서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준을 두시고, 근데 아이가 책을 잘 읽으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를 내가 한 번씩 줘야겠다 이런 느낌을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학습 만화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약간의 갈등도 좀 사실 있는 게 드물 겁니다. 근데 학습 만화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걸 잘 활용하면서 약간의 이야기책 쪽하고 좀 같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팁을 좀
학습 만화와 글책 독서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어떨 때 이게 가능해지냐면 아까 제가 초5인데 중3에서 1등 했던 애 걔도 학습 만화 읽어요. 제가 가르쳤던 같이 책 읽었던 친구 중에도 언어는 높고 책 정말 좋아하는데 학습 만화 있는 애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가만히 봐보면 언어 능력의 차이예요. 언어 능력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면 학습 만화의 원사이드하게 쏠리는 현상이 안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책을 판타지 동화나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이거 너무 재밌어. 근데 학습 만화도 재밌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왜 학습 만화로 사실 학습 만화가 읽어보시면 별로 재미는 없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보물섬 뭐 그런 거 있죠. 코믹스 그게 훨씬 재밌지. 학습 만화 읽어보시면 그 지식을 이야기에 꾸겨 넣기 위해서 정말 그 이야기 구조를 다 망가뜨려 가면서 막 억지로 막 길 가다 막 보물지도 줍고 막 쓸데없는 세팅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빨리 읽을 수 있는 이유도 그 컨텐츠 자체가 그렇게 재밌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그걸 열심히 읽냐? 책 읽기 싫으니까 그거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 아이가 언어 능력이 높으면 이 균형을 유지하면 이런 애들은 학습 만화에 빠지는 기간도 짧고요. 이 독서의 비율이 일로 쌓이지도 않고 가다 중학생 올라갈 때쯤 되면 저를 털고 그냥 가버려요. 자기 독서 세계로. 근데 우리 아이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100분율로 놓고 보면 굉장히 퍼센트가 적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학습 만화에 물론 순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학습 만화로부터 우리 아이의 독서를 지키는 방법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학습 만화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도 못해요. 학습 만화의 원래 자리는요.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장난감 그 옆자리예요. 얘가 독서하고 같이 경쟁하게 하시면 얘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학습 만화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독서가 다 잡아먹혀요. 근데 얘를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장난감하고 경쟁하게 되잖아요. 꼴찌가 돼요. 보통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게 말이 좀 어렵다요?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가족 독서 시간에 아이가 만약 학습 만화를 들고 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독서 시간이잖아. 장난감 말고 책 갖고 와, 책.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서점에 책 사러 갔는데 애가 맨날 학습 만화만 들고 와요. 이런 고민하시거든요. 가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책 사러 가는 거야? 갔는데 학습 만화 들고 오면 생일 때 얘기해. 장난감은 생일 때 얘기하고 빨리 책 골라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독후감 독서로 숙제 나왔을 때 학습 만화를 읽고 독후감 독서를 못 쓰게 책을 읽고 해야지. 왜 장난감 갖고 해? 이런 식으로 학습 만화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버리면 글책을 방어할 수 있어요. 지금 아이가 이미 학습 만화에 빠졌는데 이거를 막 강제로 분리 못 시켜요. 가정 불화 일어납니다. 다만 학습 만화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시면 의외로 애들이요 되게 손쉽게 털고 나와요. 왜냐하면 사실 안 털고 나오는 게 더 좋긴 하죠. 스마트폰 할 시간에 학습 만화 읽으면 좋지.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되고 이제 스마트폰이 이기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도하시면 됩니다. 예. 아이가 웹툰이나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나오는 책을 읽거든요. 예. 다들 이게 독서라고 우기는데 이것도 괜찮은가요? 중학생인가요? 네. 예. 웹툰은 독서가 아니죠. 근데 거기는 웹툰 말고 웹- 무협지 같은 소설. 웹소설. 네. 웹소설이 좀 애매해요. 장르 소설이면 제가 그냥 읽으라. 왜 웹소설이 애매하냐면 제가 그걸 검증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장르 소설은 판타지나 뭐 SF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릴러 이런 건 장르의 전통이 깁니다. 전통이 길어서 책의 퀄리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게 볼 퀄리티들이 아니에요. 성인 장르 소설은요 어마어마해요. 그쪽에서 탑급의 진짜 좋은 책들은 본격 문학 읽을 때보다 더 충격적인 책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책의 완성도가 높고 이게 사고 과정이 되게 충분한데 웹소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들 하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웹소설 읽으려고 들어가서 시도해봤는데 5분을 못 읽고 하면서 튕겨 나왔어요. 그건 약간 책 많이 읽다 보면요 드라마 좀 못 보게 되거든요. 요즘 이제 드라마 퀄리티 워낙 좋아져서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드라마를 안 보긴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피드 보면 퀄리티 되게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왜 막장 드라마 되게 많았잖아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거기 앉아 있으면 막 현타가 와요. 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웹소설이 보면 좀 약간 그런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제가 웹소설을 다 검토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예. 외람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언어 능력은 독서량이나 사고력과 같이 이렇게 비례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독서긴 한데 혹시 이제 같이 함께했던 친구들 중에 독서량은 좀 떨어지는데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사고하는 일들이 있을지. 딱 두 케이스가 있어요. 한 케이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근데 이거는 이제 왜냐고 물어보는 질문의 빈도도 빈도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의 퀄리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네? 생각 끝에 질문을 하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타고난 거예요. 이게 타고났다는 게 어떤 거냐면 뇌가 타고난 게 아니고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자기가 혼자 생각해서 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해보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걸 몇 번 해보고 나면 다 이게 사실 인공적으로 이걸 만드는 교육법이 있는데 그게 하브루타예요. 이게 인공적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 사고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핵심은 인과관계 사고인데 인과관계 사고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하브루타인데 그 하브루타의 기본이 이거잖아요. 답을 얘기 안 해줘요. 하브루타는. 애가 뭘 물어보면 넌 그게 왜 그런 거 같니? 역질문이잖아요. 애가 막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데 나름의 논리 있는 소리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AI가 하는 답변과 질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이 도출되는 게 아니에요. 이 논리성이 끄집어지는 거예요. 답이 3000%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논리적이면 돼요. 그럼 틀린 답을 갖고 있다가 뒤에 가서 살다가 이게 이거였어? 하고 정답을 찾아가잖아요. 그게 또 굉장히 큰 아이의 성장 복복을 만들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책을 별로 안 읽었는데 언어력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의 특징은 우리 때 우등생 같은 류예요. 우리 부모 세대 때 우등생들 있잖아요. 책 안 읽었지만 학교 공부할 때 막 요약 정리 자기가 막 해서 막 자기 이 책을 이게 정리하는 거죠.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사실은 이 교과서라는 책의 지식 구조를 내 방식대로 다시 리뉴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일단 언어 능력이 필요해요. 만약에 아이가 중학생이면 가서 한번 용돈 걸고 한번 시켜보세요. 한 단원 너 이거 컨닝 페이퍼의 개념을 알려주고 요약 정리해봐. 그러면 애들이 보통 어떻게 오냐 하면 소목차 나열 수준의 그물로 치면은 이따만한 구멍이 막 뻥뻥뻥뻥 뚫려 있는 그물처럼 그걸 만들어요. 왜냐면 해본 적도 없고 이걸 하려면 교과서를 읽으면서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거든. 요거 제일 중요하고 요거 이따 진한 색으로 쓰고 요거는 다른 형광펜으로 쓰고 뭐 이런 게 읽으면서 쫙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정리가 안 돼. 어떤 애들은 시키면은 그냥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 적는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보통 아까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왜냐고 묻는 애들은 제 경험적으로는 남학자 아이들이 많았어요. 남자 아이들이 많았고 요 우등생 유형은 여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여학생들 중에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만났던 애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중학교 2학년인데 책을 읽어본 적이 없대. 근데 중2 정도 되면 처음에는 제가 기초론의 평가 시켰지만 좀 지나고 나서는 귀찮으니까 그냥 수능 줬거든요. 수능 부가형 풀어. 수능 부가형 점수가 막 70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고등교과 그대로 있는 걸 그냥 줬는데. 그러면 고등교과 배우면 바로 90점, 92점, 95점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고3 수준인 언어 능력이 이미. 그럼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 이런 애는. 너 책 안 읽었다며? 네. 야, 또 대박이다.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언어능력이 높으면 책을 잘 읽을 수밖에 없어요. 언어능력이 높으니까. 근데 얘가 책을 잘 못 읽어는 거야. 그런 애들은 저는 되게 언어 능력이 낮은 애들이 못 읽어는 건 화가 안 나요. 그거는 걔를 탓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높은 애가 못 읽어오잖아요. 날 매기는 거거든요. 2번, 3번 안 읽어오길래 쫓아냈어요, 제가. 여기서 읽어. 이따 와서 물어볼 거야. 근데 갔다 왔는데 처음 펼쳤던 그 페이지 맞지? 1시간 있다 왔는데
분노가. 우와! 근데 봤더니 얘가 뭐랬냐면 근데 이제 막 만난 지 2주, 3주밖에 안 된 선생님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내가 이제 여기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한 줄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넘어간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이걸 계속 한 거예요. 이 책을 안 읽어봤어요. 거기서 몇 페이지만 더 넘어가면 뒤에 설명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돌아오고 이런 집요함이 있는 애들이 언어력이 계속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게 근데 이런 애들은 저는 사실 몇 명 못 봤어요. 두 케이스다. 몇 명 못 봤고 대부분은 이제 이 케이스에서 이제 그레이드가 있죠. 그레이드가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쭉 그레이드가 있는데 이런 정도까지 언어력이 높은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예. 예. 지금 아이가 초4고 여자친구인데 제가 계속 이제 방학 때는 책을 좀 읽어주는 편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이제 평상시에도 읽어줘야 되는데 뭐 다른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 사실 못 읽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주면은 되게 집중해서 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덮고 나서도 본인이 와서 살짝은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궁금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 엄마가 읽어주는 거를 지금 초4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그만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계속 해줘도 되는 건지. 원래는 발달 단계로 보면 초3이 되면 스스로 읽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지연되는 경우가 있죠. 지연되는 경우는 사실은 초4면은 많이 지연된 거예요. 책 읽어주기 뭐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 힘 뭐 계속 읽어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스스로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청취 행위와 오디오북도 똑같아요. 청취 행위와 스스로 읽는 건 달라요. 전혀 다른 활동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이가 지금 독립을 못한 거거든요. 읽기 독서에서 독립이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읽기 자동화가 되는 단계, 그리고 스스로 읽기 단계, 그리고 책을 좋아해서 스스로 이제 골라서 이제 읽으라고 얘기 안 해도 읽는 단계, 이렇게 이제 몇 개의 단계가 있는데 지금 스스로 읽기 단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이가 이제 왜 읽어달라고 하냐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하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니까. 읽고 이해하는 수고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책의 그레이드를 낮춰주시대. 초3 책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책들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주시되 이제 얘기를 하세요, 먼저. 이제 스스로 읽어야 돼. 스스로 우리 쉬운 책부터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보자. 해서 스스로 읽기를 시키셔야 돼. 저는 그대로 두시면 잘못하면은 중학생이 되는데도 읽어주셔야 되는 이런 이제 그러다 독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갈수록 스스로 이렇게 더 힘들어지니까 책 두꺼워서. 아까 먼저. 예, 여기 아까 계속 손 드셔가지고. 네. 맞아. 예. 사실 이거 독서랑은 조금 별개의 질문이긴 한데요. 선생님, 예. 저희 아이한테 사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글짓기와 동시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1년 넘어가고 있는데 아이가 사실적인 표현이나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봤을 때 깊은 사고가 담긴 부분들을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학년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뭔가 첨가제 같은 활동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네. 네. 아니 너무 사실적인 표현만 써가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조미료를 쳐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네. 혹시 궁금해서. 네. 조미료가 안 쳐져요. 조미료 안 쳐줘요. 걸음마 하는 아이한테 100m 달리기 하라는 격이에요. 슬로우 리딩도요. 초3이 최저선으로 보거든요. 최저선으로 보는 건 슬로우 리딩이 뭐냐면 책을 읽다 보면 멈춰서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얘 왜 여기서 왜 이러지? 이런 의문이 들거나 아니면은 뭔가 반복되는 어떤 사물이 이거 왜 자꾸 나오지? 이런 거 이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사고력이 깊다는 건 어떤 소재에 대해서 생각을 길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고 초등 3학년은요 이 사고가 안 될 때예요. 시키시면 안 되고요. 글짓기도 저는 반대예요. 시키지 마세요. 동시 쓰기는 좋아요. 왜냐면 죄송해요. 왜 글짓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지 저는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독후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주제를 제가 정해주지는 않고요. 아이 스스로 좀 주제를 선정해서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써보는 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중요하죠. 네. 제가 왜 안 좋다고 생각하냐면 이 글짓기 때문에 독서계를 떠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초등 3학년이면 아이들이 이제 손에 아직 힘이 안 올라와서 사실 이거 쓸 때 아프고 손 아프거든. 남자애들은 특히 앉아 있는 거 자체 고역인데 거기다 여기까지 써야 돼. 이러면 이제 애들이 켜켜이 원한을 쌓아갑니다. 아직은 말을 잘 들을 때라서 시키면 하긴 하는데 글쓰기와 독서에 대한 원한을 계속 쌓아가요. 그러다 이제 초6이 되면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내가 왜 이걸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지 하면서 그 세계를 떠나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99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독후 활동은 뭐냐면 이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아빠 내가 오늘 읽은 책 있잖아. 이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잖아. 좀 이따 얘기해. 좀 이따 오면 아빠 오늘 피곤했잖아. 너무 제일 좋은 게 언제 그때 다 내려놓고 앉아서 자 얘기해봐. 그걸 듣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글쓰기와 표현과 논리적 사고와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애가 막 신나서 떠들어.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게 쉽냐면 애가 하는 책 얘기가 뭐 재밌겠어요. 이쪽 귀로 나와서 이쪽에 나가요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도 막 그렇구나.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신을 딱 부여잡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앞뒤 맥락을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잠깐만 있어봐. 왜 갑자기 곰돌이 나와? 아까 곰돌이 얘기 없었잖아. 그러면 애가 내가 빠뜨렸구나. 아까 그 장면에서 곰돌이 만났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번은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글을 쓰지 않았을 뿐.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적인 세팅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냐면 제가 경고의 말씀으로 드리면 이거를 딱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막 잘 들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애가 시도 때도 없이 와요. 와서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럼 우리 공무원의 독서부 네이버 카페에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부모님도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저거예요. 일단 아이가 책 독서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는 징후기도 하고요. 이거 하려고 책을 기를 쓰고 읽어요. 얘기해 주려고. 그래서 독서의 퀄리티가 올라가요. 표현하는 와중에 이 표현한 거 그대로 쓰면 글이거든요. 표현하는 와중에 이 출력의 능력이 계속 향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이걸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 시간 남았으니까 해도 되겠죠? 네, 저는 선생님 책 이제 오기 전에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독서 동아리에서 우리가 어떤 독서법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강의를 신청을 했었는데 애를 이제 넷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넷을 키웠으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이미 임상이 다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 책 중에 이제 듣는 공부. 듣는 공부는 이제 멍해지는 시간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거를 딱 이렇게 막 줄을 쳐가지고 임용을 공부하는 셋째한테 걔가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듣기 공부에 이제 막 이래서 그거를 보낸 거예요. 사진을 카톡에 찍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엄마 제가 듣기만 하겠어요. 다 읽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엄마들이 어떤 공부머리 독서법 이러면 또 이거 수학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게 또 하나의 독서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지는 조바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근데 이제 키워 보니까 아이들한테 개입을 하면 할수록
그 부작용이 사실은 더 크지 그냥 놔두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저희 독서 동아리에서 이제 하는 방법 중에 엄마들이 책을 잘 읽어와서 모이자 그러면 잘 안 하니까 매주 모이기는 하되 매주 모여서 같이 낭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낭독을 하면서 읽는 것이 그 읽고 모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짧은 시간이라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서 그게 이제 감사하다는 이제 두 가지를 전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은 질문을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도서관에서 속독을 시키는 거를 직접 한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거리 뛰어서 보고 V자를 읽고 X자를 읽고 그렇게 속독을 했는데 그 15분 왜 아침 그거 하는 것도 뭐그 교육으로 받고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그게 들어왔다는 걸 이거를 보면서 알았는데 속독이 그 나쁜 독서 습관이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거를 시행착오 하듯이 저도 속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인생 문제, 뭐 신학 문제 이런 것이 되면서 이렇게 속독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계속 읽은데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제 반복 독서로 이렇게 됐던 것이 오히려 인생을 길게 보면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것의 유용성도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그러기에는 속독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속독은 뭐냐면 어디 교회가 있네요. 네. 속독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속독으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사실 저도 속독할 때 있어요. 언제 하냐면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 읽을 때 그리고 책 고를 때 속독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막 그런 정보성 책 읽을 때 속독해요. 내가 필요한 정보 찾아 눈을 쫙. 근데 그건 독서 과정이라기보다는 책을 검토하거나 구경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독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독서는 다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속독을 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 검토도 아니고 내가 찾고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한 것도 아닌데 책을 읽는 것인데 그걸 속독을 한다는 거는 사실 독서 습관, 나쁜 독서 습관 했을 때 사실은 99.9% 속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속독이 독서를 독서가 아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라서 만약에 뭐 내가 어떤 정보를 찾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눈으로 훑으셔도 됩니다. 책 고르실 때 눈으로 훑으셔도 되고요. 그 상관없는데 책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디오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디오북도 독서는 아니에요. 오디오북은 청취잖아요. 유입 경로 자체가 달라요. 사고 과정이 안 됩니다. 이건 라디오를 듣는 거고 똑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오디오북이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오디오북은 우리가 왜 독서가의 기본 중에 하나가 책 구경을 많이 해야 독서 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쁘잖아요. 근데 뭐 집안일 하거나 뭐 운전하거나 할 때 오디오북을 들으면 책 구경하기에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듣고 좋으면 그 책 사서 읽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